만남의 돌문턱. 트라크레 잘츠부크 인스브루크. 잠시라도 독일에 머물게 될 때면 쉬지 않고 읽고 쓴다. 일터를 떠나 나만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독일을 떠나기 전날 하루를 비워본다. 한 시인의 묘지에 다녀오기 위해서이다. 오랜 시간 사랑해온 시인인 만큼 그가 살던 곳을 다시 들러보고 싶은 마음이 늘 앞섰다. 허나 이 짧은 여정을 바로 결정하게 된 것은 어느 시인이 그 묘지를 찾아갔다는 글을 읽고서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몇 년 뒤 홀로코스트의 와중에 나이 23세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참혹한 맨손으로 머물 곳을 찾아 헤매던 유대인 시인 파울 첼란이 오스트리아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옛 독일 시인의 무덤을 찾아 꽃을 놓고 갔다는 것이다. 첼란은 고통 어린 생애를 살다가 센강에 투신하기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나라의 언어이며 살인자의 언어였던 독일어로 시를 남겼다. 그 언어가 모국어였고 문학어였던 것이다. 그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독일 문인들의 글을 읽으며 꽃과 나무를 사랑하며 자랐다. 이제 막 홀로코스트를 헤쳐나온 아직 시인이 될지 무엇이 될지는 물론 알 수 없었던 스스로 세상의 한 점 티끌 같았을 27 청년이 자신과 같은 나이에 불행했던 삶을 마감한 옛 시인의 외진 무덤을 찾아 그 위에 버드나무로 엮은 꽃다발을 놓던 순간을 떠올린다. 더없이 불행했던 두 생애가 겹쳐진다. 육신의 한 줌 잔재 위에 한순간이나마 그런 뜻깊은 꽃다발이 놓였던 시인 게오르크 트라클은 세상의 시인이 누구냐고 누가 묻기라도 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주옥 같은 시를 남긴 그의 짧은 생애는 온갖 파국과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다. 유복한 사업가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시민적인 삶에는 일찍부터 적응하지 못했다. 좋은 학교에 보내졌으나 유급 끝에 퇴학당했고 약제사 일을 배워 생계를 삼으라고 약국에 보냈더니 약물 중독자가 됐다. 자원해서 간 군대에서는 전혀 견디지 못했고 관청에 취직을 시켜놓아도 역시 며칠 견디지 못했다. 약물과 과도한 음주, 누이 동생과의 근친 상간.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징집당해 약제사 경력 덕분에 폴란드 크라카우의 야전병원에 위생병으로 배치되었다가 죽었다. 전사가 아니라 자살이었다. 부상병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였다. 외적으로 보면 파행 그 자체인 그의 생애는 결국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진 세기 말 그 한 시대의 문제들을 온몸으로 앓은 듯이 보인다. 짧은 생애 동안 그는 두 편의 희곡 습작을 제외하곤 얇은 시집 한 권을 남겼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가 남긴 200편 남짓의 시편들은 하나같이 모두 절창이다. 부패와 사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온통 가을이고 겨울인 그의 시들. 부패 직전의 과일과 같은 향기와 만추 같은 아름다운 색깔로 가득한 가운데 더없이 투명한 영혼이 내비쳐온다. 그의 시는 영롱한 구슬 같다. 고해의 수정 아린 양. 어느 겨울 저녁은 내가 각별히 좋아하는 시이다. 시인 첼란이 좋아했고 철학자 하이데거가 좋아했으며 하이데거는 트라클에 관해서 2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중 한 편인 언어는 바로 이 시의 해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다.
창유리에 눈송이 뚝뚝 떨어지고 저녁종 길게 울리는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고 살림은 넉넉하다. 떠도는 어떤 사람 문으로 다가온다. 어두운 오솔길들을 지나서 황금빛으로 찬연히 꽃피고 있다. 은총의 나무. 대지의 서늘한 수액에서 솟아. 나그네는 가만히 들어선다. 고통이 문턱을 돌로 굳혀놓았었다. 거기 빛을 뿜는다. 맑은 밝음 속에서 식탁 위에 빵과 포도주가. 눈이 내리는 겨울 저녁 풍경은 밖에서는 만종이 울리고 집 안에서는 식탁이 차려진 평화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집 밖에 나그네가 나타난다. 그의 헤매미 길었던 것은 어두운 오솔길들이라는 복수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고는 아마도 실내에서 비쳐나온 빛을 받고 서 있는 한 그루 나무가 그려져 있다. 눈을 맞고 선 추운 겨울나무가 따뜻한 집안에서 비쳐나오는 불빛을 받기에 은총의 나무로 보인다는 건 나그네의 헤매미 어떠한 심신의 방황이었는지, 또 나그네는 은총으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저 축복받은 나무로 선망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묘사에는 은총의 나무 역시 차가운 대지에 뿌리박고 자라났음을 들여다보는 통찰이 담겨 있다. 서늘하다. 나그네는 마침내 가만히 들어선다. 들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 고통이 문턱을 돌로 굳혀놓았었다. 이 마지막 년 둘째 행만이 과거 시제이다. 나그네가 문턱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것에 사로잡혀 어쩌면 이 문턱을 넘어나갔을 큰 고통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다만 문턱을 돌로 굳힌 것이 고통이었노라고 말한다. 아마도 애초에 돌이었을 문턱에 실린 이 큰 고통의 집약. 압도적이다. 그 넘지 못하는 문턱 너머 무언가가 반짝이기 시작한다. 빛을 뿜는다. 티 없이 맑은 밝음 속에서 무엇일까 하는 긴장감을 준다. 행을 넘어가서도 다시 식탁 위에가 먼저 나온다. 맨 마지막 문장의 끝, 시의 맨 끝에서야 나오는 주어 빵. 거기에 모든 무게가 실려 있다. 빵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에글렌젠이라는 이 묘사는 바라보는 사람의 배고픔을 더할 나위 없이 간절히 표현해낸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한 것이 빵에 그치지 않고 빵과 포도주라고 한다. 나그네의 허기가 육신의 것만이 아닌 것이다. 빵과 포도주란 분명한 기독교적 구원의 이미지이므로. 바로 이런 문턱, 이런 절체절명의 문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들 문턱에 서보지 않았겠는가? 누군들 고통 어린 문턱 앞에 서보지 않았겠는가? 헤매미 클수록 그 너머 빛나는 것이 내뿜는 빛 또한 눈부시다. 한 그루 나무에서 지상의 고통과 하늘의 은총이 만나고 있고 나와 삶을 혹은 나의 삶과 그 너머를 가르는 이 고통의 문턱이 또는 문턱에서의 고통이 다시금 만남의 집약이 되고 있다. 문턱은 가르기도 하지만 또한 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그리고 그 고통의 지점에서 세상의 아픈 이들이 만남으로 짧은 생애를 살다간 시인 게오르크 트라클 자신 또한 그런 나그네였다. 소금성이라는 이름의 잘츠부크, 모차르트의 도시이고 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그 아름다움이 많이 알려진 덕분에
관광객들이 많다. 배낭여행하는 학생들의 루트이기도 하다. 내게는 시인 트라클의 도시인 이곳은 그의 시처럼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져 있다. 석회가 섞여 흰빛이 도는 연초록 강물이 먼저 손님들을 맞는다. 흰빛이 가득한 도시, 분홍, 노랑, 파랑의 건물들도 석회가루를 혹은 이름 그대로 소금가루를 조금씩 뿌려놓은 듯 한 톤씩 낮추어진 색깔이 칠해져 있다. 그 가운데 위로 솟은 녹슨 청동의 오래된 양파 모양의 교회 탑들은 흐르는 강물과 같은 선명한 연초록이다. 그 탑을 머리에 인 하얀 대리석으로 된 바로크 교회의 눈부신 흰빛 전면에는 천사들이 받쳐들고 있는 왕관 하나만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다. 하얀 대리석 건물에서 이 유일한 색조, 눈부신 황금의 한 점이 뿜어내는 힘은 압도적이다. 오랫동안 나는 맑은 밝음 속에서 빛나는 왕관과 첨탑을 쳐다보았다. 처음 갔을 때도 그리고 다시 가서도 트라클의 시 아름다운 도시의 한 구절, 교회에서 왕관들이 빛을 뿜고는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까지 빛을 내며 걸려있는 관이 없었더라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구원이 구체적 형상으로 거기 있었다. 낮은 곳에서 쳐다보는 이들을 내려다보면서 조금 걸어가면 화단처럼 장식된 아름다운 작은 묘원이 있다. 후문 입구 벽의 대리석 석판 위에 트라클의 시가 새겨져 있는데 그 시 성 베드로 묘원은 소박한 교회 하나가 기도처럼 서 있는 묘원의 모습을 단어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깊고도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 시어의 운율도 유난히 아름다워 몇 번이고 나직이 소리내어 읊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독일어 시학이 되는 그런 글이다. 언젠가 아득한 시절 저 석판 앞에 서서 어린 딸에게 독일 시의 운율을 가르쳐주며 그 얼굴에 떠오르는 경의를 바라보던 행복의 한순간이 눈앞을 스쳐간다. 사방에는 바위의 외로움, 죽음의 창백한 꽃들이 몸을 떨고 있다. 어둠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무덤들 위에서. 하지만 이 슬픔에는 아픔은 없다. 트라클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소금가루를 살짝 뿌린 듯한 그 아름다운 색조의 건물들이 이어진 좁은 골목길들은 동화 속처럼 아름답다. 골목길 안에 사각형 안뜰을 에워싼 한 회랑형의 4, 5층 건물이 있다. 왼쪽 2층 끝집이 트라클의 생가이다. 마당에는 아주 오래된 우물도 하나 있다. 왼쪽 편에 있는 계단을 올라 얼른 2층으로 향했다. 아치식 기둥이 늘어선 난간들이 아름답다. 생가는 닫혀 있다. 오랫동안 그 집 앞 낡은 돌계단에 앉아서 아름다운 안뜰과 그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 오랜 돌계단이 고통으로 굳어진 문턱 같기도 했으리라. 더 이상 그 안에 속하지 않는 자에게는. 길에는 인파가 넘치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다. 내가 유일한 관람객이다. 그래도 혼자 기다렸던 나를 위해 안내인은 트라클의 생애를 담은 영화도 틀어주고 안내도 해준다. 자녀들보다 골동품 수집의 취미 쪽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트라클의 어머니가 모았을 아름다운 가구와 집기들이 잠시 눈을 끌지만 주로 유리창에 진열된 트라클의 편지와 엽서들을 본다. 편지 글귀들은 직설적이어서 삶의 고통이 절실하게 배어있다. 트라클 관련된 책들이 꽂힌 책장도 본다. 한국어 번역본 귀향자의 노래 손재준 옮김도 있어서 매우 반갑다. 그러나 무엇보다 창밖을 보니
바로 강 너머에 산이 보인다. 카푸치노바크. 이 집에서 트라클은 태어났고 또한 여러 차례 이사했다. 1912년에 나온 시집 영인본과 엽서 한 장을 사들고 생가를 나섰다. 시내에서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에 트라클이 견습 약제사로 일하던 약국이 있다. 그 약국을 지나 도착한 역에서 인스브루크행 기차를 탄다. 인스브루크에 가까워지면서 험준하게 솟은 장엄한 산들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처음 보는 티롤 지방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한다. 인스브루크에 내리니 6시 반. 마음이 급해 택시를 탄다. 돌아가는 마지막 기차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라클이 잠시 머물렀던 뮬라오는 도시의 외곽이었다. 택시기사에게 뮬라오를 아느냐고 물으니 물론이라며 차를 몰기에 혹시 옛 묘지도 아느냐고 했더니 그건 모른단다. 어디든 묘지에는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끝내야지 어쩌겠느냐고도 덧붙인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쳐주다가 내 처지를 돌아본다. 저녁 어스름역. 어느 구석에 박힌 이상한 묘지를 찾아가면서 문이 닫히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낯선 이방인의 모습이 운전자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를 생각해 본다. 뮬라오는 가까웠고 묘지도 쉽게 찾았지만 차에서 내려보니 묘지 문은 잠겼다. 폐문 시간인 7시가 이미 넘어 있었다. 멀리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부부가 보이길래 허겁지겁 뛰어가서 물어보았다. 혹시 묘지기가 여기서 가까이 살지 않느냐고. 잘 모른다면서 친구가 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단다. 운전사도 급히 뛰어가는 나의 모습이 딱해 보였던지 그 사이 올라오고 있던 친구라는 아주머니로 붙들고 나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다. 왜 묘지에 들어가려느냐 묻기에 시인 트라클의 묘지를 찾는다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는 아주 반가워하며 자기가 묘지기를 잘 알며 닫힌 묘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아니까 따라오라는 것이었다. 담을 빙 둘러가니 나지막한 후문이 있었고 그 친절한 아주머니는 먼저 문을 기어 올라가 넘은 후 내가 따라 넘을 수 있게 해주었다. 산책하던 부부도 뒤에서 도와주었다. 아주머니는 놀랍게도 트라클이 죽은 곳 크라카우에서 온 사람이었다. 여기 트라클의 묘는 원래 트라클이 매장된 크라카우에서 남은 것을 조금 추려와 묻은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고마웠다. 그러면서도 트라클이 묻힌 곳은 크라카우 근처의 격전지 그로덱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마지막 시 그로덱 속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트라클의 묘 앞에서 잠시 놀란다. 트라클은 세상에서 단 하나였던 그의 후원자 폰 피커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루트비히 폰 피커 덕에 그가 세상에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트라클은 그의 집에서 살아생전 유일했던 평화의 기간을 누렸다. 이런 종류의 문학적 후원 사업이 트라클로 그치지 않아 원래 보유했던 폰 피커는 결국 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말년을 가난하게 보냈다. 이 피커 덕분에 보유했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쾌척으로 한때 릴케가 그랬듯 트라클은 경제적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살아서 잠깐 한 집에 살았던 두 친구는 죽어서 오래도록 나란히 누워있다. 두 사람의 무덤 한중간쯤에 아래로 가지가 쳐진 백양나무가 직역하면 울고 있는 백양이 심어져 있다. 아름다운 슬픔. 그렇게 그가 남아있었다. 트라클의 무덤에는 끊어진 칠형금과 월계수잎이 새겨져 있어 짧은 생애가 남긴 노래의 불멸을 생각해 한다. 부모도 수습해오지 않았던 트라클의 시신의 잔재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다는 것.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안도가 되는 것일까? 휴식과 평화라고는 없었던 삶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연민 때문일 것이다. 내가 혼자 서 있을 수 있도록 뒤에서 나를 기다려 주었던 아주머니가 다시 대문을 넘어 폰피크의 집으로 안내했다. 오솔길을 얼마 걷지 않아 노란 빛깔의 집이 보였다. 집 앞에는 독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어마어마하게 큰 세콰이어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아무리 세콰이어라 해도 그 정도 크기면 트라클이 저 집에 살 때도 분명 거기 있었을 것 같다. 캐나다 여행에서 세콰이어 나무의 씨앗을 가지고 와 뒤뜰에 심은 후 해마다 겨울이면 더 큰 온실집을 그 위에 지어주던 한 시인이 떠오른다. 이제 사람 키만한 나무 아래서 그 시인 라이너 쿤제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혹 이 나무도 예술가를 아끼고 키웠던 폰 피커가 그 정성으로 씨앗을 틔웠던 것은 아닐까. 집 뒤편 오솔길을 걷자 아주머니가 트라클이 살던 베란다라며 위쪽을 가리켰다. 오솔길에서 바로 머리 위 3층 건물 귀퉁이 중간쯤에 베란다가 있었다. 베란다에 달린 방문이 열려 있고 열린 문 앞에 소박한 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 고개를 뒤로 젖혀본다. 두 눈 가득히 알프스의 높고 가파른 산등성이가 들어온다. 홀로 저 베란다에 앉으면 이 장엄한 산맥과 그대로 마주하게 되곤 했을 것이다. 여기서 트라클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짧은 평화를 누렸고 가장 풍성하게 시를 썼다. 1912년부터 전선으로 불려갔던 1914년 전까지 2년 남짓. 세상 한 끝에 잠시나마 한 시인이 깃들 곳이 있었다는 게 무척이나 고맙다. 깃들게 해준 이가 있어 고맙다. 건물 1층 왼편 베란다와는 사선 방향의 벽에 커다란 투명 플라스틱 판이 설치되어 있다. 시 한 편이 쓰여 있었다. 사로잡힌 집바귀의 노래 루트비히 폰 피커를 위하여. 녹색 가지 속 어두운 숨결, 푸른 작은 꽃들이 외로운 이의 얼굴을, 황금빛 발걸음을 감돈다. 감람나무 아래 시들어가며 후두둑 취한 날개로 어둠이 날아오른다. 그리 나직이 겸허는 피 흘리고 이슬 꽃 피는 가시에서 천천히 방울져 떨어지고 빛을 뿜는 두 팔의 연민이 부서지는 가슴 하나를 감싸 안는다. 외로운 이의 가시관은 푸른 작은 꽃들이 되었고 애써 내디디는 고난의 발걸음은 황금걸음이다. 이제 시인 트라클은 꽃피는 가시를 이야기한다. 빛을 뿜는 두 팔의 연민이 부서지는 가슴 하나를 감싸 안는다고 노래할 수 있었기에 연민을 긍휼로 번역할까 하다가 그만둔다. 그러면 기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해질 것 같다. 루트비히 폰 피커에게 헌정한 시이다. 그 시 앞에 한참 서 있는다. 집박이, 예언의 새, 고통, 예수. 얽힌 상념 속에서 조용한 고통과 생명이 기이하게 어우러진다. 골고다를 오르는 한 분이 한 외로운 사람으로 다가와 있다. 외로운 사람은 모두 골고다로 오르는 이인 것도 같다. 기차 시간을 생각하며 아쉽게 자리를 뜬다. 바로 세콰이어 앞으로 내리막길 하나가 나 있고 그 오솔길에 집박이 한 마리가 서성거리고 있다. 유심히 본다. 오솔길을 내려가니 아주 작은 교회가 있고 그 대문 양쪽에 각각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전몰자를 위한 비명이 박혀 있다.
트라클도 그 안에 포함될까 생각한다. 교회 문 앞쯤 약국이 있고 그 약국 앞에 긴 사각의 도로물이 있고 버스 정류장 옆으로는 개울물이 콸콸 흐른다. 물보라가 하얗게 날리고 서늘한 기운이 다리 위에 선 사람의 얼굴까지 뿜어져 나온다. 가만히 온기를 바라본다. 비탈에 선 작은 첨탑을 이고 있는 작은 교회. 그 왼편으로는 집바퀴가 서성이 든 짧은 오르막 오솔길. 그 길을 조금 더 가면 큰 세콰이어 나무가 있고 그 뒤에는 온통 깎아지른 듯한 알프스의 능선. 이 길이 상처투성이 시인의 짧은 평화의 궤적이었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버스가 온다. 가까스로 기차에 닿는다. 기차가 인스브루크 중앙역을 벗어나 조금 달리니 멀리 그 작은 밀라우 마을이 다시 보인다. 자리에도 앉지 못한 채 내내 창가에 서서 마을과 이어지는 알프스 준봉들을 바라보았다. 그림자처럼 스쳐본 곳. 그러나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향유가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곳을 다녀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후일담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갔던 인스브루크에 몇 해 지나서 정식으로 초빙 교수가 되어서 머물렀습니다.